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어균입니다. 자, 오늘은 사마천의 이런 배경을 이해하신다면 사마천이 왜 상고사에서 천머리의 사망을 신화라고 했는지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망이 과연 누구의 역사입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소학자는 당연히 모든 역사서들을 전부 다 종합하여 추리해 봤을 때 사망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역사, 배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이 사망 중에 수인 씨는 불을 처음으로 발견하신 분입니다. 자, 사냥을 나가서 사슴에게 돌창을 딱 날렸는데 그 사슴이 맞질 않고 옆에 있는 바위에 딱 맞는 순간 불꽃이 번쩍 튀었습니다. 이 현상을 수인 씨는 놓치지 않았던 거죠. 자연에서 천둥 번개가 일었을 때 나무가 불타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봤기 때문에 저러한 현상을 내가 이용하면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즉 불에 타서 죽은 고기를 먹어보니까 식감도 좋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수인 씨는 우리에게 구운 음식을 처음 전해주신 분이고요. 다음으로 우리 복희 선생님은 우리가 음양오행 그리고 팔계를 만들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훈민정음과 연계되어 있는 하도를 그려내신 천문과 지리, 수리를 모두 종합해서 하도를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태우복희입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 배달국의 황제의 아드님이고 배달국의 선조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 중에 마지막 신농 씨는 누구냐? 신농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신농하면 농사를 처음 지어서 우리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신농 씨는 농사를 처음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자, 근데 그 신농 씨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역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바로 신라의 김씨 세력, 경주 김씨의 조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망 신농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제가 여망 신농이라는 것을 말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여기에서 당시의 신농의 원래 적장자는 누구였느냐? 바로 소의 금천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신농의 사위가 바로 중국의 역사의 시조라고 그네들이 주장하는 황제 헌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황제 헌원의 역사로 돌아갔을 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역사에 밀접한 관계, 특히 경주 김씨 그리고 저 김해 김씨 이러한 김씨들의 지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천이 경주 김씨라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것은 역사서에 나와 있는 기록과 모든 사료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라에서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은 김춘추였습니다. 태종무열왕 김춘추였습니다. 그리고 김춘추의 아드님이 범민 문무대왕입니다. 그리고 문무대왕의 아드님, 실제로 문무대왕이 통일을 하셨던 분이고 당과의 전쟁에서 당당히 이겨내서 신라의 역사를 이어나갔던 분입니다. 자, 문무대왕이 죽기 전에 아들 신문왕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는 죽어서라도 이 신라를 지키는 수중의 용이 되어서 저 왜적들을 내가 다 막아줄 터이니 나를 저 간포 앞바다의 저 바위에 섬처럼 우뚝 솟은 바위에다 나를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신문왕은
아버지 범민과는 아주 정말 왕으로서가 아니고 자식으로서도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돈독한 그런 부자 사이였습니다. 신문왕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바로 간포 앞바다의 대왕암에다가 신문왕을 장례를 모셨고, 아버지가 그리울 때마다 언제든지 가서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대왕암이 잘 보이는 곳에 이견대라고 하는 정자를 세우고 늘 거기에 가서 아버지를 그리며 대왕암을 바라보는 그런 효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 신문왕이 아버지를 기리는 큰 사업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한 가지 사업은 뭐였냐면요. 첫 번째, 간포 앞바다에 바다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곳에 사찰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가문사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석탑 문화에서 가장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가장 가치 있는 석탑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3층 석탑 두 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바다에 모시고 그 아버지가 자유롭게 대웅전까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도록 수로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대웅전에다는 하단, 기초, 하부에 연못과 같은 구성을 해서 그 용이 바다에서 내륙의 물길을 따라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대웅전의 기초들과 지정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즉 용이 아버지 문무왕께서 왔다 갔다 하실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해 놓으셨던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늘 볼 수 있는데 이견대를 만들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이견대는 늘 이제 뵙고 싶어서 갔던 장소이고,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흥왕사에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 그 비석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느냐? 거기에는 정말 아슬아슬하면서도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그 사용량을 전부 수작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검침원이라는 그런 일을 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았죠. 그래서 각 가정에 방문해서 수도 계량기를 보고, 그리고 또 전기 계량기를 봐서 그걸 기록해 갖고 한전에,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 제출을 하면 그거 가지고 종합해서 전기세, 물세를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경주의 어느 동네 빨래터에서 우리 그 검침하시는 아주머니가, 그 선생님이, 저는 그분한테 아주머니라고 감히 붙이기보다는 그 선생님이 눈썰미가 있으셨던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빨래터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빨래방맹이로 두들기면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빨래판이 예사롭지 않은 돌인 것으로 보여진 것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아유, 아주머니, 이거 아무래도 범상치 않은 그런 이 돌인데 제가 이 밑 좀 아래쪽 좀 한번 보고 싶다 해서 그 아주머니들이 힘을 합해하고 그 빨랫돌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뒤집어진 면 위에 한자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거기서 그런 거구나 하고서는 지나쳤다면 영원히 그것이 묻혀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바로 그때 당시 경주군의 학예사한테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아니, 어디 마을에 가봤더니 빨래판으로 쓰고 있는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봐서는 그게 비석이고 비석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경주에 있는 학예사들과 이제 몇몇 그 고고학자들이 그 현장을 가서 뒤집어 그거를 수거해 오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정말 깜짝 놀랄 대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신라의 경주 김씨들은 흉노의 투 김일제의 후손이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흉노의 후손이라고요? 저희들 어떻게 역사 배웠습니까? 북쪽의 오랑캐, 아주
나쁘고 그리고 도깨비 같은 그런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 매일 배워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흉노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흉노의 전쟁을 일으켰다가 목숨까지 빼앗길 그런 위험에까지 처했습니다. 흉노 선우에게 결국엔 앞으로 대대로 한나라의 공주들을 흉노의 왕자들에게 시집 보내고 조공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받고 목숨만 부지한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이 바로 흉노입니다. 우리는 흉노를 저 일제강점기 그 강단사학절에 엉터리 같은 그런 학문으로 흉노는 나쁜 사람 이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흉노가 결국에는 저 동유럽까지 진출하면서 유럽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영향을 주었던 대단히 세력이 강한 그런 민족들이었고, 또한 그들은 과학기술도 뛰어났기 때문에 철기 문화를 어찌 보면 가장 먼저 그것을 발전시킨 그런 민족들이 바로 흉노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때 흉노를 빼놓고 실크로드를 빼놓고는 얘기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흉노의 투기밀제가 누구냐? 한나라가 처음에는 흉노에게 조공도 하고 공주도 바치고 하는 그런 관계에다가 한나라가 절치부심하여 이제 드디어 흉노의 일부 종족,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 종족을 공격할 만한 그러한 세력이 되었을 때, 그때 흉노족의 선우를 공격하고 그 선우의 아들 기밀제를 포로로 잡아오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투기밀제는 한나라의 포로가 돼서 한 무제의 밑에서 말을 키우는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밀제라는 사람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담이 큰지 한 무제가 행차하면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서 궁녀 구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밀제는 자기 맡은 바 일만 묵묵히 하는 것을 눈에 띄게 되었고, 또 가신들이 무제에게 이런 인물이 있다. 이게 바로 선우의 아들 기밀제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제가 그를 등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 무제의 마지막 가는 길인 큰 대릉 옆에 투기밀제의 능도 생기는 역사가 바로 시작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기밀제는 한나라에서 대단한 또 권력가로서 한 집안으로서 성장을 하였고, 그 무리들이 결국에는 한과 후한의 사이에는 우리가 잘 배우지도 못한 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일하고 약 17년에서 19년 통치했다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전한과 후한 사이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원을 통일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역사가 바로 왕망이라는 인물의 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한간에는 왕망이 투기밀제와 이종관계다라고 하고, 아니면 투기밀제의 같은 성씨를 가진 집안이다라고 하는 이런 학문이 있습니다. 그 두 학문을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앞서 그냥 그렇게 영향력이 컸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 그때 왕망이 전한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워서 약 19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부의 어떤 분열에 의해서 그 신이란 나라는 후한에 다시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고, 이러한 사이에서 기밀제의 후손과 왕망, 이 같은 친일족들은 결국 중원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고, 그때 이동한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중국의 대륙의 신라, 중국의 대륙의 백제 얘기하는 바로 그러한 지역으로 김씨들이 이동을 하였던 것이고, 그 무리들이 다시 이동을 하여 서라벌의 경주 김씨로 정착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하고 완전히 긴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 비문에 나의 조상은 흉노이고 나의 할아버지는 투기밀제다. 내가 투기밀제의 후손이라고 태종 무열왕, 특히 신라의
제13대 무열왕 계통부터 김씨가 왕위를 세습했습니다. 그들은 그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신라의 힘을 키워서 삼국을 통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다. 우리 학교에서 역사 배울 때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라는 그 기술과 힘이 당시에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국을 통일하고 당과의 교전에서도 승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문무대왕 범민이고 태종 무열왕의 아들 범민이고 그 범민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리는 그 비문을 세우는 것이 바로 신라 경주 김씨의 조상들을 찾아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래서 제가 앞에서 신농 씨는 소금천 씨를 낳고 소금천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그 중원과 저 북쪽의 유목민들을 지배했던 투 김일제 그리고 신라의 김씨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경주 김씨의 총괄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투 김일제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 금상자에서 나온 알지, 저 구지봉에서 나온 수로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자기들의 선조의 역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손 강림 사상이 있죠. 천손 강림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알에서 태어난다는 알에서의 깨어나는 그런 전설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제가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얘기와 접목을 시켜서 조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북쪽에서 내려왔던 이주했던 세력, 즉 흉노 그리고 저 천산산맥에서 이주했던 세력의 그러한 사람들의 종교관은 천손 강림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내려온 천손이다 라는 사상을 갖고 있고 그것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이어졌던 거고요. 남방계통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얘기들은 즉 농사와 관련된 쌀농사와 관련된 그러한 구전의 탄생서라는 즉 난생서라는 바로 농업을 하는 농업국가에서의 설과 다 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전자를 검사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보니까 그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는 저 북쪽에서 내려온 천손사상을 갖고 있는 계통이 약 70% 유전자에 그리고 우리 남쪽 계통에서 올라온 유전자의 30%가 잘 혼합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방 계통에서의 올라온 사람들이 벼농사를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저 또 위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누에를 치고 비단을 만드는 그런 농사법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 중에도 또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저 북쪽에서 내려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신농 씨가 농업을 하였지만 농업 중에서도 특히 양잠업에 발전된 농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7,000년, 만년 가까운 시대에 이미 우리는 비단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뭐라고 배웁니까? 구석기 70만 년 전, 신석기 8,000년 전 이렇게 얘기하죠. 과연 그럴까요? 자,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유럽 학회에서 상고사를 연구한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 동아시아 일대를 전반적으로 연구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충청북도 청원 소로리에서 탄화벽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탄화벽시를 탄소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유럽학계에 내노라는 학자들이 최소한 12,000년 전, 15,000년 전에 연대를 갖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시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벽씨가, 물론 그때는 벼 종류가 키가 작다고 그래서 단잎벼라고 했습니다. 이 단잎벼의 벽씨가 12,000년, 적어도 15,000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서 농사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동굴에서 죽어가면서 그 벽씨를 가지고 밥을 해먹기도 했고, 그리고 그 벽씨를 다음에 파종을 하기도 했는 거죠. 그래서 2013년도인가 제가 정확히 연도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2013년도로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미 유럽 학회에서 인류의 최초 벼농사를 한반도에 저 한국 사람들이 했다라고 논문에 게재했고, 그것이 세계 학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농사의 종조국이라고 등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업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같은 비슷한 지역의 동굴에서 이제 벽씨가 아닌 인류의 뼈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아이의 장례를 치른 그런 형태의 뼈가 발견되었는데, 바로 그것을 발견한 그 학자를 따서 흥수아이라고 이름이 명명되었습니다. 자, 흥수아이는 5, 6살에 어떤 사고이든 병이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8,000년 전에 도끼만 휘두르고 인간의 어떤 몰골이 아닌 저 유인원의 그런 형태로 만년 전에 그렇게 생활을 했다면, 우리 역사는 그랬다면, 그때 아이를 장례 치르면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국화꽃으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아이 시신 옆에 국화꽃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장례 문화와 인간의 존엄,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의 선조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거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요, 4, 5만 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4, 5만 년 전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냥 동굴에서 뛰어다니면서 동물 잡아먹고, 쬐끄만 동물 잡아먹고, 과일 열매 있으면 따먹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따뜻한 지방 찾아다니고, 추우면 추운 데로 살고 이랬다고 하죠. 아닙니다. 장례 문화도 그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 5만 년 전 얘기를 제가 여기서 꺼냈는데, 그러면 4, 5만 년 전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리학적으로 어떤 땅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4, 5만 년 전에는 현재의 지금 중국 대륙과 우리 한반도, 일본, 그리고 저 아래로 버마,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전부 연육되어 있었습니다. 육지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지금 최고의 그 과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 이미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4, 5만 년 전에 우리 신라의 박재상 선생께서 부도지에 우리 서해안 일대, 이쪽은 수심이 깊어야 40m입니다. 여기가 부산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국이 뭐냐? 저 넓은 평원에 뽕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그러한 땅, 부산국이 있었고, 거기가 바로 우리의 도시였던 부도지라고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뽕나무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연관되는 게 있죠. 뭡니까? 누에입니다. 시를 오늘날 처음에 종이가 발견되기 전에 청사의 길이 빛날, 이런 단어들 나오죠. 청사는 대나무였죠. 근데 대나무로 글씨를 쓰던 시대 이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 조상들은 비단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비단 금자나 실사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종이지자가 어떤 글자로 이루어졌습니까? 비단, 즉 실사자가 종이지자, 그 다음에 비단 금자, 이런 글자에 부수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4, 5만 년 전에 누에를 치고 시를 짜내고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농씨의 부인이 신농씨의 부인일 수도 있고 신농씨의 따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확히 아직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건 그러한 관계에서 계집 여자와 신농씨가 양족이었습니다. 양머리와 계집 여자가 합쳐진 글자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강자입니다. 신농씨는 강씨의 선주다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저 아래 저 경상남도 진주지방에서 우리 선조는 강씨다 하면서 매년 중국의 신농씨 사당에서 제도 지내고 그렇게 답사도 하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강 씨가 바로 신농 씨입니다. 신농 씨의 후예들입니다. 자, 그 신농 씨의 후예를 얘기하는 글자에 양머리가 상형으로 그려져 있고 계집 여자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 계집 여자가 구성되는 이 글자는 바로 누에가 잠을 4번 자고 마지막으로 고치를 틀기 전에 모습이 여자 둘이 모여있는, 우리는 한자 시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계집 여자는 여자가 다리 꼬고 앉은 글자라고 배웠지요. 그러면서 우리 그러한 선생님들 존경하고 그랬지요. 아이고, 엉터리 글자입니다. 바로 허신이 설문 해자를 만들 때 자기들의 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한자를 풀어내면 그야말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결국 우리 신농 씨의 이제 부인이셨던 뇌조라는 분은 바로 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족과 누이족이 합쳐져서 바로 우리 소금천 김 씨의 조상이 탄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김 씨의 조상은 이와 같이 현재 역사서에 나와 있는 것을 소개한다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또 자세한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사마천이 왜 사망을 지어버렸고 사망을 왜 전설의 시대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제외를 시키고 거짓말 역사를 썼느냐. 바로 김 씨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신농 씨와 태우복희 씨와 우리 신라 김 씨, 우리 동이 조선을 지우고자 했던 그런 의도에서 우리 일반적인 가문으로 따지면 큰 집의 역사를 다 지워내기 위해서 사마천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 조선의 큰 집의 역사는 다 이렇게 해서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가설을 내고 이런 관찰력을 가지고 연관 내용들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이 과연 맞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결국 사마천이 그래서 사망을 전설의 시대다 하고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천이 사기에 기록을 하기를 다음 강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록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부터는 본문에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제가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